안녕하세요, 홍한성입니다. 오늘은 일본의 동향이 아주 좀 심상치 않아서 일본 제2의 정한론에 나서는가 하는 제목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아베 정권이 지금 스미토모 금속에 대한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징용 징병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일종의 경제 침략, 뭐 일본 경제 자산을 뺏는 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아베가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, 또 우리 측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마치 정한론의 전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본은 정한론의 계보가 굉장히 깊습니다. 에, 처음에는 저 사가번의 에도 신빼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을 주장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본의 그 일본의 영웅이라고 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는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또 주장을 했고, 그 이후에도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은 그 정한론이 실천이 돼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을 하게 됐죠. 자, 이 아베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,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참여연 선거.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돼 있죠. 참의원은 이제 상원과 같은 데죠. 원로들이 주로 버티고 있는 데입니다. 물론 이제 이번에도 과반수 이상을 뭐 아베 자민당이 다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, 자, 이 아베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? 에, 아베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이 아베 신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, 우선 아베는 1954년생입니다. 이 사람은 뭐 올해 우리 나이로 만 65세, 우리 나이는 66세, 일본 나이로 만 65세죠. 이 사람은 야마구치현의 야마구치 제1선거구 출신이죠. 제1선거구에서 이제 연속 당선돼서 지금 뭐 14선인가 15선까지 했죠.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의 정계의 뭐 주력 인사들이 대개 다 자기 집안이 정치에 오래 몸을 담았거나 또 지방의 대토호나 이런 사람들이 많듯이, 역시 아베 역시 에,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죠. 기시 노부스케라는 이 양반은 일본의 총리까지 지냈고, 사실은 상당히 친한적인 인물이었습니다. 기시를 뭐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저도 한번 뵀습니다. 근데 기시가 사석에서는 자기 조상이 한반도 사람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거는 사석에서 얘기고 공석에서는 뭐 전혀 다르죠. 다만 이제 기시노부스케는 뭐 일본 정계에 상당한 실력자였고 1894년생인가 그런데 돌아가시기는 뭐 1987년인가 오랫동안 장수하셔서 정치에 오래 몸을 닫고 있었는데, 김종필 오호이라의 메모, 즉 1966년에 약관 36살의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제 36년에 대한 보상,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건너갔을 때 상대는 그 당시의 외무 대신이었던 오호이라였죠. 오호이라. 김종필 씨가 그 당시에 30대였는데 오호이라는 60대였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아버지 뻘을 상대로 해서
청권 배상 문제를 협의를 했고, 그 뒤에는 기시 총리가 있었습니다. 물론 오이라가 뭐 여러 가지로 회담 잘 했지만은 역시 뭐 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죠. 당시 일본 정부가 외환이 달러가 14억 달러밖에 없을 때 현금만 그 3억을 한국에 지금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. 어마어마한 돈이었죠, 그 당시로 봤을 때는. 그러나 또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나 한국의 재야에서는 일제 36년에 대한 대가치가 너무 싸다라는 게 또 우리 쪽의 의견이었고요. 그래서 유무상 총 8억 달러를 이제 받는데 현금만 이제 3억 달러가 오게 된 거죠. 그런데 자, 이제 아베가 그 살았던 그 지역은 야마구치라는 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백제의 땅입니다. 백제가 오랜 동안 지배했던 땅이죠.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들이 거기에 왕국을 세우고 오래 있었죠. 그러니까 뭐 아베나 기시나 거기에서는 뭐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본의 그 정계 지도자들은요, 그 사석에서는 그걸 또 솔직히 얘기합니다. 기시는 살아생전에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. 자, 문제는 이제 아베라는 사람이 동경에 있는 그 성계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세케이라는 그 학교를 초중고 대를 다 나왔습니다. 근데 이 학교는 그 일본의 정계 지도자 치고는 보통 다 동경대, 와세다, 뭐 게이오대, 그렇지 않으면 뭐 주오 중앙대학교, 주오대, 뭐 메이대 출신이 좀 조금 있고요. 뭐 이 정도인데 아주 특이하게 그 성계라는 학교를 하거든요. 이 성계라는 학교는 세계는 무슨 학교냐면 이게 1947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말하자면 동경대나 와세다나 게이오에 비하면 역사가 아주 짧죠. 그런 대학교들은 뭐 1870년대, 80년대 만들어진 학교고 명문인데 사실 이 학교는 명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근데 이 학교는 누가 세웠냐면 미쓰비시 재벌을 세운 학교입니다. 미쓰비시 재벌이. 그래서 미쓰비시의 창업주가 이와사키 야타로인데 이와사키 야타로의 그 4대 손이 이 학교를 1947년에 만들었고 이 학교의 모든 운영 기금을 미쓰비시 재벌이 대고 있습니다. 지금도. 원래 취지는 집은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앞으로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학생을 기르겠다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은 뭐 집이 가난한 출신도 아니고 집이 아주 뭐 잘 사는 출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 그 아주 일본의 고관 대작을 지낸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숙부인 경우 같은 경우도 그 뭐 일본에서 뭐 총리까지 한 사람들이 있고요. 사또 에이사코 같이. 그래서 아주 집안이 뻐근한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 학교를 갔다. 그러니까 미쓰비시 재벌이 돈을 대긴 하지만 가난한 학생이 전혀 아니죠. 이 아베 같은 경우는. 자, 어쨌거나 이 학교를 초, 중, 고, 대까지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? 아베는 경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. 미쓰비시 재벌이 돈을 댄. 이건 이제 미쓰비시를 창업한 이와사키 야타로 같은 경우가 일본 최대 재벌인데 현재 1등이 미쓰비시, 2등이 미쓰이, 뭐 3등이 스미토모 뭐 이 정도 되는데 미쓰비시 재벌은 1880년대나 돼서 등장한 재벌이고 그 전까지는 뭐 아예 이름도 없었고 반면에 스미토모나 미쓰이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 300~400년이나 되고 아주 연조와 뿌리가 깊은 재벌이죠. 그런데 이 두 재벌을 제치고 미쓰비시가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야사키 야타로 자신이 일본 시코쿠의 고지현의 아주 산골의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은 뭐 계급도 아주 하급 사무라이 출신으로 집안 배경도 별별 없는 사람인데 뭐 자수성가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최대의 재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
그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기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목표였겠지만은 그 학교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일본의 재벌들이 그 돈을 이 버는 과정에서 보면 되게 그 정치와 결탁한 경우가 많습니다. 미쓰비시 재벌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등방문하고 결탁한 재벌입니다. 근데 이 미쓰비시가 앞으로 계속 그 이 대기업을 유지를 하려면 일본 정계에 실력자들을 좀 길러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세이케이라는 이 초중고대를 이제 설립한 거죠.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장 탁월한 뛰어난 그 학생이 바로 이제 아베 총리죠. 그래서 첫째 이 사람은 그 친 경제적인 인물이다.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 매우 민감하다. 두 번째는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나 뭐 대숙부인 아베나 뭐 사또 에이사쿠나 뭐 이런 친척들 총리 출신들을 최소한 2명 이상을 자기 집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 권력 지향적이고 지금도 본인이 이렇게 총리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집안 백그라운드 워낙 좋으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아베가 지금 한국을 어떤 면에서 좀 뭐 우습게 보고 잘못 건드린 거죠.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를 퍼져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마치 구한말에 지금 의병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. 구한말에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거의 이제 뭐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서 이제 전면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가 일단 그 한국을 대한민국을 좀 우습게 보고 덤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임진왜란의 경우도 풍신수길이가 사실은 조선을 3개월 내에 평정할 거라고 자신을 큰 소리 치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3개월이 아니라 6년 걸렸고 결국은 졌죠. 근데 질 때 그 상황을 보면 조선 팔도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뭐 곽재우, 고경명, 김천일 뭐 이런 의병장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규전에 강한 나라입니다. 일본은 게릴라전에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일본이 그 풍신수길이가 매일 진다는 전황보고만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겨우 화병이 도지고 해서 결국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 건데 자, 이 경우도 일본과 지금 한국의 대립은 일본은 1966년, 68년에 이뤄서 한일 배상권 청구 조약에 따라서 일괄 타결 지급, 소위 유무상 8억 달러에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의 입장은 36년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보는데 개인 청구권의 문제까지를 그때 타결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거죠.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피해 상황은 여전히 그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충돌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입장이 틀린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큰 돈도 아닌 돈을 가지고 징병자들에 대한 징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본 정부가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수출 규제 일본의 3대 품목 에센가스 문제까지 번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1152개 항목으로 뭐 더 확대시키겠다는 등또 뭐 일본에 들어오는 비자를 뭐 제한할 것이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식당마다 일제는 일본 맥주는 팔지 않습니다. 일제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. 일본은 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오니까요. 이 피해가 사실은 일본도 좀 막대하게 일어날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인천이나 김포에서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.
일단 뭐 큐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후쿠오카는 뭐 대공항을 치고 그 옆에 있는 고쿠라라는 데가 있습니다. 고쿠라부터 나가사키, 뭐 구마모토, 뭐 가고시마, 뭐 미야자키, 오이타, 뭐 벳부 오이타 온천 가는데요. 거기에 전부 지금 저가 항공들이 뭐 사가공항까지 좀 다니고 있고요. 본주로 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시마네 해안 지금 가는 비행기는 당장 그 모객이 안 돼가지고 손님들이 없어서 그 바로 그냥 비행기 뜨는 거 중지시켰잖아요. 그런 시마네 해안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그 재정 자립도가 5% 이하입니다. 그러니까 95%를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주지 않으면 그 시마네 그 도 자체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봉급도 못 줍니다, 그 사람들은.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오는 이 비행기를 걔들이 유치하는 것도 심지어는 뭐 그 비행기 요금에다 어느 정도 그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비행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데는 중국 관광객도 가지도 않습니다. 한국 사람이나 가지. 그러면 그 시마네를 비롯한 이 그 비슷한 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아오모리 공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뭐 새로 생긴 그 우베 쪽에 야마구치 바로 우리 이 아베 그 총리가 그 선거구인 그 야마구치 쪽도 지금 뭐 적강우인 다니고 있는데 아마 거기 그런 데는 아마 이제 더 안 갈 겁니다. 그러면 일본도 지금 대도시로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지방 가면 못 사는데 무지하게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많고 빈집 천지고 지금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참여연에서는 뭐 선거가 다행히 제가 이길지 몰라도 이 지역의 지방의 이 불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질 겁니다. 그거는 뭐 여행 관광 문제를 떠나서 일단 뭐 관광 오는 것도 당장 식당들이 뭐 료칸 뭐 다 지금 그 장사가 안 될 판이니까요. 그래서 이게 섣불리 이 경제 침략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. 경제 찬탈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우리가 매각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한 건데 이게 지금 섣불리 됩니다 보니까 이 한국도 이제 세계 11대 경제 대국인데 중국 관광객이 1년에 뭐 850만 가고 우리가 지금 750만 가니까 랭킹 2등 아닙니까? 일본의 어느 도시나 다 가도 선명판에 전부 한글이 다 붙어 있습니다. 요새는 중국어도 붙어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비중이 커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전면전의 양상으로 이제 갈 수도 있죠. 간다면 결국 누가 이기겠냐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긴다고 봅니다. 지금 아베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. 이 한국을 지금 뭐 옛날에 못 살던 한국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아베 그 때문에 걔네들이 수출해야 될 여러 수출 품목들도 다 지금 중지된 상태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통로로 지금 그 뭐 플러스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양국이 이거는 정말로 아주 그 한판 붙어야 될 사태가 된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자,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조기에 종결이 됐어야 되는데 조기에 종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전면전을 붙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번 참에 불화수소가 저산도에서 고산도로 가는데 2년 걸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힘이 들더라도 2년이 걸리더라도 전부 국산화해야 된다.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1차 벤더에서 만든 제품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걸 안 쓰는 경향도 있는데 이번 참에 국산화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걸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거기에 좀 지원을 하고 국가도 밀어야 될 방향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국산화 시키는데 일절로 가고 이번 전쟁에서는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